YTN 라디오 이동의 중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청년 정치인들의 가장 핫한 정치쇼 쇼미더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최지은 전 더불어민주당 국제대변인,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도봉에서 온 김재섭입니다. 예, 먼저 이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윤 전 총장 재직 시절 검찰이 국민의힘의 김원곤을 통해서 여권 정치인 고발을 사주했다, 이런 취지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단 김원곤은 제보받은 자료를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했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윤 캠프 측에서는 고발 사주한 적 없다, 날조 보도다, 법적 조치하겠다, 이런 공식 입장을 밝혔고요. 김호수 검찰총장은 감찰 조사를 지시한 그런 상황인데, 여권 입장부터 들어보고 약간 입장 물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김웅 의원이 밝힌 것은 실제로 이런 제보가 있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다만 이 제보자가 검찰 측인 것을 확인한 다음에 이것을 단순히 공익 제보로 보았나, 이것은 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보도에 따르면은 당시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인 손중성 검사가 고발장에 고발인날을 비워서 김 의원에게 전달했다, 이런 내용의 보도가 되었는데요. 사실 이거는 뭐 국정원이나 과거의 안기부의 구태 악습 정도의 검찰의 정치 공작으로 보이고,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윤석열 후보가 몰랐을 수도 없고 윤석열 후보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입니다. 사실 작년 9월에 대검 규정이 바뀌면서 지금은 수사정보정책관이 담당관으로 축소되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분이 대검 총장과 차장과 직접 일하는 그런 역할이었다고 그 당시에 그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범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걸 고발 사건을 수사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검찰이 뒤에서는 이런 청부 고발을 했다. 이것은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사실관계를 좀 명명백백하게 윤석열 후보가 직접 나서서 밝혀주기를 촉구합니다. 예, 김재섭 비대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것이 다 만약 사실로 밝혀지면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분명히 문제가 될 것 같고, 지금 근데 다만 이제 윤석열 후보나 김웅 의원이나 말씀하신 손 검사 그분 세 분이 다 전부 사실 무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는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총선을 뛰어본 입장에서 사실 그 법률지원단이라고 하면 거기에 총선 즈음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제보들이 오는 건 사실이거든요. 정말 이런저런 얘기가 너무 많이 오고, 당시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총선 후보로서 또 뛰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마 일일이 다 모든 사실관계를 다 보지는 않고 일단 법률지원단한테 먼저 위임을 하고 당 차원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아마 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마 그런 가운데서 이게 정확한 사실관계가 잘 드러나지 않은 거를 이제 법률지원단으로 넘겼다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보고 문제가 좀 수사 진행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재섭 비대위원 말처럼 윤석열 총장도 모르는 일이고 손준성 검사도 모르는 일이다. 김웅 의원은 전달받기는 했는데 그게 누가 보낸지는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뉴스버스 측에서 김웅 검사가 함께 있던 단톡방 그게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면서 대응을 봐가면서 후속 보도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번질지는 모르겠는데, 김 비대위원 말처럼 만일 사실이라면 후폭풍나마 상당할 거라고 보십니다. 뭐 더 하실 말씀 있어요? 네, 아니고 김웅 의원이 설사 몰랐다고 해도 손중성 검사가 고발장에 고발인단을 비워서 김 의원에게 전달을 했다는데, 그러면 이거 윤석열 후보가 몰랐을까? 저는 그것은 좀 억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거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추측이니까. 그렇죠. 아직까지 추측이죠. 알겠습니다. 자, 검찰도 자체 조사를 한다고 하고 뉴스버스 측에서도 후속 보도를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불똥이 튈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난주 김재섭 비대위원 국민의힘 선관위원회 임명됐다, 이런 보도가 나온 것 같은데 사임을 했습니다. 네, 이틀 만에 바로 다음 날 사임을 하게 됐는데 지금 그 국민의힘 선관위가 기본적으로 공정 첫 번째도 공정, 두 번째도 공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그 전에 선관위가 뜨기 이전에 경선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인 서병수 위원장이 사임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당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사실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공정성 시비가 일어서 괜한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좋지 않겠다라는 판단에 사임을 하셨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 홍준표 이제 현 후보죠. 저희 이제 유력 주자 중에 한 분이신데 제가 비대위원 때 그분의 이제 뭐 복당을 반대하거나 뭐 이렇게 비판을 했던 적이 있어서 예? 공정성 시비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그 우리 선관위원회 공정성 그다음에 괜한 공격을 받지 않도록 제가 이제 먼저 사임을 한 일이 있습니다. 뭐 홍준표 의원 측에서 미리 김재섭은 안 된다 이런 건 혹시 있었습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었고요. 없었고, 예, 뭐 이런저런 여기저기서 이제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뭐 괜찮겠느냐, 공정성 시비 논란이 있지 않겠느냐 했고 특히 이번에 선관위의 제일 기치가 공정이고 괜한 저 때문에 괜한 그 오해가 있으면 안 되니까 제가 그렇게 됐습니다. 예. 자, 근데 저는 이게 몰라 제가 뭐 정치 평론으로 밥벌 먹고 살긴 합니다만 이 역선택 방지장을 넣느냐 마느냐 가지고 이렇게 다툴 일인가 좀 의아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왜 그렇다고 보세요? 이번에 근데 처음으로 우리 당 외 주자분들이 그 원래 있던 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지지층이 약간씩 다 다르잖아요. 결이 좀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고 최근에 또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이제 국민의힘 당원들이 아니라 다른 뭐 민주당이라든지 예. 여기에 지지가 생각보다 높다는 거죠. 뭐 그거는 통계로 나오니까요. 예, 높다는 거죠. 그게 자칫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인데 저는 좀 원론적인 이야기를 먼저 드리자면요. 예. 제가 그 4.7 재보궐선거 때도 경준위를 했었고 전당대회 때도 선거관리위원회를 했었고 이번에 최근까지도 경준위에서 대선 그 경준위에서 일을 했었었는데 역선택이 문제됐던 것은 전당대회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의 대표를 뽑는 것인데 다른 당의 지지자가 와서 우리 당의 대표를 뽑는 데에 투표권을 가지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문제 지적이 있었고 예.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원래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그 방침이었었는데 왜냐하면 당원 당규상 역선택 방지 조항은 특례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당원 당규대로 그대로 간다 그러면 사실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는 것이 조금 예외적인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전당대회 때 예외적으로 좀 넣었던 게 있었고 공직선거 때는 사실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간 적은 최근까지는 없었으니까 아마 그 기조가 경선준비위원회에서도 받아가지고 선관위에 넘겼는데 이게 지지층들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이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나 실리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 논쟁처럼 번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기본적으로 당원 당규상은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는 것이 조금 이례적인 일이긴 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조금 중재안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특히 이 선관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경준이라고 하는 것이 뭐 정식 기구가 아니고 예. 선관위가 뜨기 이전까지 선거를 준비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예. 어쨌든 강행할 수 있는 힘은 없거든요. 예. 근데 임의로서 우리가 전달했던 것이고 대부분 경준위의 안을 존중을 하면서 가되 다만 후보들의 입장을 좀 받아가지고 일부 수정 가능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는 다음 이야기할 것은 최지은 대변인한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홍준표 의원이 사형제 부활을 이야기했더니 윤석열 전 총장이 두테르테식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양측에 설전을 벌였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쪽에서는 이거 두테르테에 비교하는 것을 두테르테에 폄하니까 외교적 결례 아니냐 일국의 대통령 될 사람이 이런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외교적 결례죠. 사실 이게 뭐 사적인 자리에서 할 수준 정도의 대화지 다른 나라 그리고 우리의 사실 우방 국가 아닙니까? 전통적인 필리핀은 우리 한국 전쟁 때도 파병했고 또 필리핀의 그 중고등학교가 제2외국어 교육 과정에 한국어를 선택할 정도로 우방 국가인데 그런 나라의 국가 원수를 정쟁 소재로 좀 활용했다. 이건 좀 무책임한 것이죠. 그래서 이걸 좀 정치 초짜이신 윤 후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또 뭐 그동안에 뭐 주 120시간 노동, 뭐 후쿠시마 방사선 뭐 유출은 없었다 이런 내용을 봤을 때 뭐 크게 의아하진 않은데 저는 사실은 홍준표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좀 굉장히 놀랐고 또 두테르테 대통령을 언급하고 난데없이 문재인 대통령까지 호출한 것은 이건 좀 너무 외교적 결례일 뿐만 아니라 너무 비하성으로 지금 인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홍준표 의원의 사형제 이야기는 김 비대위원 반론 듣고 이야기합시다. 뭐 반론이랄 게 뭐 있겠습니까?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대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라든지 뭐 일반 차원에서 이런 논쟁이 있으면 뭐 그럴 수 있는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두테르테에 대한 당연히 두테르테는 뭐 좋은 지도자가 아니죠. 예. 당연히 나쁜 예. 지도자인데, 그러니까 최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리 우호국이고 필리핀이랑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 대선 후보들 중에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언젠가 한번 만날 사람일 텐데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비유가 적절하진 않았다고 생각이 되지만 뭐 컨텍스트 그 전체적인 맥락을 예. 보면 이해는 갑니다. 이제 뭐 예.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 사법 시스템을 존중하자는 예. 얘기였고 이것을 좀 어쨌든 이 표현 자체는 적절하지 예. 못했다. 알겠습니다. 뭐 그거는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 김 비대위원이 인정할 건 인정해서 그런지 강혜란님께서 역시 김재섭 도봉의 자랑 이렇게 감사합니다. 글을 써주셨고 네, 자 이게 사실 우리는 이제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잖아요. 예, 그렇죠. 김영삼 대통령 이후로 그렇죠. 사형란에 사인한 대통령은 아무도 없고 법무장관도 상신한 적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과연 홍 의원이 이렇게 말해서 대통령이 되면 이게 가능할까? 왜냐하면 이게 또 국제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최 대변인 반대하신 것 같으니까. 네, 예. 저는 뭐 사형제 자체를 일단 이제 우리가 반대를 하고 예. 또 설사 뭐 정말 잘못한 일이 있는 사람이 있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오류로 누군가를 잘못하지 않은 사람을 사용한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형제를 반대하고 또 이게 대통령이 되시더라도 국민적 합의 없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질러서 할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 비대위원. 저도 기본적으로 그 사형제에 대한 뭐 폐지 입장이 조금 더 무게가 실리긴 하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때 사형제 관련해서 모라토리엄 선언한 이후에 사실 뭐 전혀 집행된 바가 전혀 예, 없었고, 예. 근데 다만 그 우리 지금 법 체계상 굉장히 사형이 가능한 항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가능하죠. 예.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형이 가능한 항목들이 예. 제항목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리고 우리가 사실 지금 이 무기징역 제도 중에서도 그러니까 뭐 가석방 배제 명문화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종신형을 종신형? 도입하다든지 예, 이제 예. 이런 식의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뭐 그 사형제만 폐지하는 건 답이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대안들이 분명히 존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사형제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라고 말만 하고 종신형을 도입하지 않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뭐 지금 김재섭 비대위 말처럼 지금도 선고하고 집행만 안 할 뿐이다 하고는 있어요. 뭐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아마 윤 전 총장도 그런 의미에서 그 두테르테 발언을 그렇죠. 한 것 같은데 국민적 합의 최지은 대변인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사실 필요할 겁니다. 다만 홍준표 의원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 의외로 여론조사하면 사형제를 부활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아마 홍 의원은 여러 가지 생각으로 아마 또 이렇게 던지지 않았을까 정치적으로 그런 네. 워딩이라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됐을 때 하는 것은 좀 부담될 거예요. 예. 그런 점은 다시 한번 짚어주고요. 자, 민주당의 1차 순회지역 경선 충청 대전 이미 시작됐죠. 네, 이미 시작됐습니다. 투표도 시작됐고 네. 투표율이 최종 어떻게 나왔습니까? 제가 지금 그건 확인을 못했는데 예. 상당히 많은 숫자가 하고 있고 지금 사실 권리당원하고 대의원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예. 지역 경선에서는. 예. 그래서 그 굉장히 분위기가 좋고 우리가 지금 비대면 사회라서 실제로 뭐 이렇게 큰 뭐 장소를 빌려서 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꽤 높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예, 투표율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각 후보들 간에 유불리가 있을까요? 투표율이 사실은 이게 권리당원하고 대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조직이랑 연관이 예, 예.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재명 캠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론조사 결과 과반을 좀 기대한다, 대세론을 굳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낙연 캠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직에 좀 강점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후보뿐만 아니라 캠프 구성원들이 지금 같이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의원 권리당원 대상으로 하는 투표에서 변곡점을 좀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 투표율이 만약에 이게 조직으로 한 투표라면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은 지금까지 과거 선거들을 봤을 때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캐스팅 보드의 역할을 계속했던 지역이죠. 그래서 이것을 좀 예단하기는 어렵고 다만 이제 민심은 이재명 후보 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다는 판단인데 그 현장 분위기도 그렇고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게 나오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민심이냐 당심이냐 뭐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1차 선거인단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결국은 여론조사 결과와 유사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아까 우리 뭐 역선택 이런 얘기도 했는데 사실 국민의힘도 선거인단 수가 굉장히 많을 것이기 때문에 역선택보다는 그냥 여론조사 수 그리고 그 국민 민심이 다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보니까 당신과 민심이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때도 뭐 당심은 이준석보다는 다른 후보들이 높을 것이다 얘기했는데 결국은 뭐 민심대로 됐는데 뭐 이재명 캠프에 계시니까 캠프는 나름 첫판의 결판을 좀 내고 싶을 텐데 대세론을 굳히고 싶을 텐데 네.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뭐, 어제 이낙연 캠프 측 이야기 들어보니까 오차범위 접전으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론조사라는 게 이제 어떻게 하고 뭐 언제 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 캠프 내부 입장에는 뭐 우리가 과반은 당연히 이길 것이다. 그래서 이걸 좀 대세론을 이번에 굳힌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이 충청 지역이랑 1차 그 슈퍼위크라고 하는데 예. 1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과반 이상이 돼버리면 그다음부터 좀 그 흐름이 이어지고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투표하는 것이 없어지고 한 번에 그냥 끝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희망하는 것은 그것이고 사실 당내 경선의 역동성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선거가 1차가 아니고 2차까지 가면 그러면 너무 심한 그 네거티브나 심한 이런 경쟁이 있다 보면은 나중에 통합하는데 조금 우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1차에 좀 이렇게 과반 이상으로 이기는 것을 저희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첫 순회 경선 국민의힘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더 싸웠으면 좋겠습니까? 아니 뭐 지금 충분히 잘 싸우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뭐 이렇게 사실 처음에는 제가 이재명 후보가 결선 없이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생각보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런데 예. 그렇다고 해서 이낙연 후보가 뭐 지지율이 치고 올라가는 상황은 아니지만 아슬아슬하게 결선까지는 갈 것 같고 어쨌든 진짜 본격적인 싸움은 결선에서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저는 좀 이렇게 두 후보를 응원하면서 중립 기여를 받고 팝콘을 먹고 있겠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결선 투표까지 가리라고 보십니까? 갈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그 이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이제 뭐 견고한 건 맞는데 예. 그 아무래도 좀 박스권에 조금 갇혀 있어서 예. 이낙연 후보가 조금 더 힘을 내주시면 결선까지는 가지 않을까요? 예. 그 박주민 의원이 최근에 이낙연 후보 측의 네거티브 이거 아무한테도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엔 도움이 되죠. 그렇죠. 국민의힘 되죠. 근데 국민의힘에서 그 민주당이 이렇게 심하게 싸우는 거 보고 반면 교사로 삼겠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네. 제가 봤을 땐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제가 아직 본격적으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좀 시끄럽잖아요.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민주당만큼 상당히 시끄러울 것 같은데요. 그렇겠죠. 뭐 예. 경선이 조용히 가는 것이 거의 이제 불가능할 뿐더러 예. 너무 조용히 가는 것도 그 말하자면 국민들한테 집중을 좀 못 받기 때문에 예. 적당한 네거티브는 사실 선거에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들어가는 것인데 좀 자제는 해야 되겠죠. 결국에는 저쪽에는 말하자면 민주당엔 후보가 정해진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그런 의식은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일단 예. 이겨야 되는 것이고 일단 최종 후보가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목표가 될 것이고 예.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민주당 후보가 결정된 상태에서 말하자면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거니까 예. 아무래도 그 말하자면 무게감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네거티브를 할 때도 저쪽은 후보가 있다라는 것을 머리에 계속 상기하게 될 테니까 아무래도 그 수위가 민주당만큼 강하지는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먼저 후보를 뽑으니까 한 달 정도 일찍 뽑으니까 그렇죠.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민주당의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 후보를 달리하는 그러니까 전략적 투표를 하려고 봅니까? 아니면 그런 거 상관없이 경선이 끝날 거라고 봅니까? 전략적 투표를 하시겠죠. 당연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투표라고 하는 것이 사표 방지 심리가 당연히 작용을 할 것이고 내가 뽑은 후보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예. 당장 당원의 대표가 아니라 결국 이제 대통령을 뽑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당연히 투표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이야기하고 마치죠. 언론중재법 이번 달 27일로 처리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협의체 구성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여당에서 추천한 인사 2명, 야당에서 추천한 인사 2명, 여당 국회의원 2명, 야당 국회의원 2명, 총 8명이서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만
이 협의체 구성부터 지금 삐걱거려요. 잘 안 될 것 같아요. 뭐 언론단체에서 안 들어간다고 그러고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당 인사들 보고 차라리 그럴 거면 조국을 보내라 뭐 이렇게 비아냥까지 했던데 이거 제대로 되겠나 싶은데 어떻게 여권부터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먼저 언론중재법의 그 취지, 의도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야와 관계없이 심지어는 언론까지도 좀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이제 그 언론중재법 개정안, 그다음에 수정안 이렇게 다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보다 많은 사람이 합의할 수 있는 안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지금 협의체 구성하고 그런 배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8명이 모두 다 동의하는 안은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뭐 만장일치 같은 방식을 만약에 억지로 하려고 하다 보면은 아무런 개혁도 못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될 것이다. 그런 걱정이 돼서 사실 이것을 이제 많은 사람이 합의할 수 있는 안을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좀 이 법의 취지나 필요성을 좀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31일 날 처리하지 못하고 27일로 넘긴 것은 어쨌든 국민의힘의 일단 승리다 이렇게 평가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혹시? 저는 뭐 국민의힘의 승리라고 하기보다는 예. 좀 더 많은 사람이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그냥 취지로 보이고 사실은 이 법이 이번에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고 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예. 우리가 많은 토론을 거쳤고 그랬는데 국민의힘이 대안을 좀 내놓지 않았던 측면이 있고 이번에 그 대안을 제시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간을 준 것이고 사실은 우리도 이렇게 강행하는 것보다 같이 어느 정도 합의를 하고 하는 것을 사실 누가 그걸 희망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오랜 시간 동안 합의를 못했는데 한 달 안에 합의가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8명의 협의체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법의 취지나 필요성을 상기한다는 의미는 이것을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예. 이제 뭐 만장일치 이런 것이 아니라 꼭 하는 방향으로 이 협의체가 좀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김재섭 전 비대위원. 자꾸 그 대안을 말씀하시는데 이 나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덜 나쁜 것을 제시할 수는 없잖아요. 예. 좋은 걸 하거나 나쁜 것을 없애는 게 맞죠. 그리고 우리가 언제 토론 과정이 충분하게 있었습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6월부터 비슷한 법안들이 나왔지만 실제로 지금 초안이 된 지금의 언론중재법의 초안은 몇 개월 안 됐거든요. 예. 그마저도 사실 민주당 내에 있는 TF팀에서만 논의가 되고 문체위에서는 논의된 바도 없고 그나마 토론 좀 해보겠다고 안건조정위를 만들어서 3대3 야당 대 여당 3대3으로 토론을 해보자는 기회조차 사실 야당의 몫으로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 언론중재법에 가장 앞서는 김의겸 의원을 배치를 시켜서 예. 사실상 토론 기회를 봉쇄시켰거든요. 이제야 좀 그리고 나서 이 언론이나 뭐 세계 그 외신 기자협회라든지 세계 언론과 관련된 모든 단체들이 비판과 그다음에 국민들 그다음에 뭐 야당에서 계속 비판을 하니까 이제야 이제 협의체를 구성한 것 같은데요. 계속 그 취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언론중재법의 취지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당연히 취지에 동의하죠. 예. 그러나 취지에 동의하는 것과 법안을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우리가 1980년에 국보위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언론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거 예. 실제로 1987년 민주화되기 전까지 언론을 통제하는 법안으로서 많이 작용을 했었는데 예. 그 언론 기본법을 통과시킬 때 그 언론 기본법의 취지가 언론의 공적 기능 강화였었거든요. 공적 책임 강화였었죠. 사실 지금 언론중재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취지와 똑같아요. 다만 그것이 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언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활용했던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취지에 동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법안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하는 것이고 실제로 가짜뉴스를 막기 위해서는 1인 미디어나 실제로 대다수의 가짜뉴스나 이 허위 보도 같은 것들은 개인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1인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전파가 되는데 아주 예. 대규모로 전파가 되는데 언론사만 그렇게 때려잡아가지고 나머지 가짜뉴스는 어떻게 막을 것이며 오히려 언론사만 위축시키는 결과를 예. 낳겠다는 것이 국민의 입장이고 저의 입장이기도 알겠습니다. 합니다. 예. 제가 조금만 이렇게 시간이 보태면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예, 한 번씩 네, 말씀하셨어요. 짧게 안 돼요. 안 되시죠. 말씀드리면. 5초 남았어. 안 돼. 안 됩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그 김재섭 비대위원이 얘기한 1인 미디어 찬성입니다.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1인 미디어 법은 저희가 같이 만들 거고 상임위가 달라서 알겠습니다. 의논이 안 되는 것뿐입니다. 자, 두 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섭 전 비대위원, 최지은 전 국제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